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아무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중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사교육 금지, 네, 정말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조치까지 꺼내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4일 날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교육을 가지고 돈을 벌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자금 조달도 완전히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 과외 금지 조치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또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서 출산율을 올리겠다라는 네.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을 두고 내년도에 있을 제20차 당대회하고 다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그 당대회에서 3기 집권을 하게 되느냐 마느냐 지금 뭐 하게 된다라고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갈등이 남아있다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마저도 뭔가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단순히 사교육 문제가 아니고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접근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 뭐 이런 의도 외에도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이 나라의 어떤 담론과 이념은 정부가 정해야 된다, 공산당이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사교육이 워낙 커지다가 보니까 사교육이 어떤 담론이나 이념을 갖다 결정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교육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하고 교육을 단절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워낙 커지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 교육 플랫폼 기업이 13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런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교육하고 자본을 갖다가 끌어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일부 사교육 금지 조치를 내림으로 해가지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겠지만은 전체 대중, 전체 인민들한테 찬성을 받는 그런 정책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산층 견제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중산층 견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 이 사교육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왔는데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경제가 성장할 때는 이 중산층이 역할이 컸고 거기에 기대서 중국 경제가 발전해 왔지만은 이제는 말하자면 중산층이 너무 커지는 것 자체가 공산당으로 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말하자면 이런 사교육 금지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부모들 반응은 일반적인 그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고 사교육을 금지시키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외 금지 조치 내리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학 입학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력고사도 치르고 대학 본고사도 치르는 과정이었는데 본고사가 없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제도 개선 없이 사교육만 금지시킨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공산당의 지금 현재 그 교육과 관련된 입장을 보면은 직업 교육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직업 교육에 들이는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한 4조 5천억 원 정도를 직업 교육에 쏟아부어서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가장 직업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집중을 하되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교 가는 거는 막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그 논평을 한 그 전문가들 같은 얘기도 이게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우리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외 금지 조치 내렸을 때 다 과외 안 했을까요?
뒤로 다 했죠. 뒤로 다 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어떤 계층을 뽑으라 그런다면 네. 이런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갔던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중국의 국제화 내지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대로 그대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평도 싣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사교육 금지에 관련한 이슈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국이 또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현재 반도체 자금률로 따지면은 대략 한 30%쯤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빼면 훨씬 30%에 못 미치고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집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반도체 굴기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그 반도체 부분에 막강한 투자와 육성 대책을 실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신규 등록된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15,7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반도체 칩 생산량을 보면은 작년 5월 대비해가지고 37.6%가 늘어난 299억 개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강력한 그런 어떤 지원 대책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의 저변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책들 뭐 어떻게 문제를 야기할 거다 이러면서 무디스가 또 경고를 했다고 하죠. 네, 그 무디스 경고가 참 제가 보면서도 이거는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그 첨단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혀 있는 부분에서 반도체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업체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 첨단 반도체가 아니고 저첨단 반도체. 네.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반도체 업체들만 우죽순같이 들어서 가지고 그 업체들이 지금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기술 발전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없이 어떤 특정 분야의 반도체만 더 많이 생산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가격 경쟁이 생길 거고 도산이 될 거고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굴기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되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또 가져가는가 싶었던 비트코인 다시 덜커덩거리는데 무슨 악재가 있었을까요? 네,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네. 증거거래위원장이 그 한 회의에 나와가지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들이 ICO 규정, 그러니까 이 상장 규정을 갖다가 하나도 지키질 않았다. 그러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격을 따지면은 왜 어제 이 시간대 잠깐 말씀드릴 때 39,000달러 네. 넘어서 3만 달러 다시 육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시 38,000달러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전도사라고 하는 잭 도시도 굉장히 또 큰 소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손해 본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잭 도시 그러면은 지난 6월달에 그 왜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 남은 인생을 비트코인에 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비트코인의 전도사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잭 도시 그러면 트위터의 CEO죠. 근데 별도로 갖고 있는 업체가 전자결제 업체, 그러니까 이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이 1억 7천만 달러어치 정도를 갖다가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근데 2분기 결산을 봤더니 여기에서 한 4,500만 달러. 그러니까 518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본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비트코인 떨어졌으니 투자한 사람 손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 워낙 실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돈이 있기 때문에 500억 정도 손해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그런 점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